이방의 노래. 김겨울. 김겨울. 시사이드. 해안길. 제주도였다. 제주도에서 그 곡이 시작됐다. 한국의 명절 풍습에 알레르기가 있는 나는 한동안 명절마다 제주도로 도망을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노트와 연필, 필름 카메라 같은 것을 보부상처럼 챙겨갔다. 23세 추석부터 종종 그랬다. 그쯤 러시아로 떠난 학교 동아리 후배는 떠나기 전 나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우린 어딜 가나 외국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인 거야. 어디에 있든 이방인으로 남고 싶은 마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취업 준비며 로스쿨 준비로 숨가쁜 학교 안에서 철학서를 지고 유령처럼 돌아다녔다. 과제와 발표 준비로 시끌시끌한 점심시간 카페에서 아이패드를 펼쳐놓고 유명한 곡을 편곡하거나 카피하는 연습을 했다. 학교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우리는 구석에서 동지애와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한편으로는 나보다 일찍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다. 방음시설이 된 작업실을 갖추고는 능숙하게 작업을 척척 해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곤 했다. 그렇다고 학교 수업을 열정적으로 듣는 학생도 아니었고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던 탓에 신나게 노는 학생일 수도 없었다. 정말 어디서나 이방인이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어디서든 이방인이었다. 엄청나게 거대한 배낭을 메고 제주에 갔다. 아주 오래전 가족과 여행한 적은 있었지만 혼자 하는 제주 여행은 처음이었다. 새와 바다에서 시작해 협재 바다에서 마무리되는 여행 일정에는 바다를 보는 시간이 섭섭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혼자 보는 제주 바다. 지금과 달리 아직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새와 바닷가의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비치는 수평선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외돌개의 멋진 풍경 옆을 한참 걷기도 했다. 여행 내내 버스를 타고 걸으며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바다를 많이도 봤다.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까지도 나는 협재 바다를 걷고 있었다. 바다 여행이라고 불러도 좋을 이 여행에서는 특이하게도 음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어쩌면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끌렸는지도 모른다. 첫날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전문 세션으로도 활동하는 프로페셔널 기타리스트를 알게 됐다. 군대 선후배 사이라던 그 무리와 테이블에 둘러앉아 제주의 소주를 마셨다. 그가 연주하는 반주에 맞춰 제주도의 푸른 밤과 청혼을 불렀다. 그 영상은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있다. 며칠 뒤에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거기 딸린 카페의 사장님이 기타를 쳤는데 기타를 20년 정도 쳤고 카페가 부업이라고 했다. 즉석에서 앰프를 연결해 공연을 한 사장님은 나에게도 노래를 시켰고 나는 얼떨결에 노래를 했고 그날 우연히 만나 수다를 떨었던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하루키를 좋아한다던 미국인 영어 강사는 나에게 라이터, 뮤지션, 필로소퍼, 엔트레프루어 라는 직함을 추천했다. 대충 작가 겸 음악가 겸 철학자 겸 사업가 정도 된다. 아마 사장님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다음에 제주에 오게 되면 꼭 여기 다시 와서 노래해달라고 말했다. 전화로 소식을 들은 친구는 이쯤 되면 음악여행 라라라를 찍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 나는 실컷 웃었다. 정말 이상한 여행이었다. 나는 이방인의 자격으로 모든 것을 누렸다.
바다에 대한 걱정 없이 바다를 따라 걸었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노래를 했다. 그래서 행복했다. 눈치를 볼 필요도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나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노래를 한다고 하면 그렇구나 했다. 나는 다 괜찮아질 거라는, 음악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뭔가가 될 거라는 묘한 위안을 얻었다. 기타리스트 오빠는 자주적인 웃음을 지으며 음악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어느 바다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잊으면 어떡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바다였는지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멜로디가 떠올랐던 순간의 기분뿐이다. 떠올랐다. 멜로디가. 코드도. 이거 좋은데? 예술가의 일이 매번 영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환상이지만 어떤 작품은 분명히 영감에서 시작된다.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생각난 걸 잽싸게 녹음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멜로디가 교차되는 후렴구였다. 처음 떠오른 곡이 그렇다는 게 신기했다. 웬 듀엣곡? 처음 쓰는 곡이? 어쩌면 혼자 곡을 쓸 자신이 없다는 무의식이 발동한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떠오른 부분은 충분히 좋았다. 잘만 만들면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다. 이미 글을 쓰는 일에 익숙했던 나는 창작에 있어 그 정도의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이건 만들어야 해. 함께 만들 친구가 곧바로 떠올랐다. 청량한 곡의 분위기에 필요한 소년 같은 목소리를 가진 친구였다. 그때 나에게는 음악을 듣고 만드는 일을 즐기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기회가 있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일종의 동호회. 우리는 설명하기 힘든 우리의 인연을 소개할 때 동호회라는 단어를 쓰자는 농담을 하곤 했다. 였는데 거기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중 특히 마음이 잘 맞았던 친구, 그러니까 나에게 전화로 농담을 건넸던 친구, 이 친구를 A라고 해보자. 의 단짝 친구, 이 친구를 B라고 해보자. 가 내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른 듀엣 상대역이었다. 후렴은 나왔으니 나머지 부분을 함께 만들면 좋은 뭔가가 탄생할 것 같았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짐을 끌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노래 생각뿐이었다. 후렴 가사는 마지막 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썼으니 녹음만 하면 된다. 빨리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지나가 버린다.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 돌아올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충 정리가 되자마자 로직 프로를 켜 두 파트의 멜로디와 코드를 녹음해 데모 파일을 만들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보냈다. 나의 첫 곡이자 나의 첫 듀엣곡. 파일을 받아본 친구는 열광했다. 너무 좋은데? 이거 네가 쓴 거야? 그러게. 그땐 어떻게 그걸 썼을까? 분명히 바다와 음악의 마법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당시에 한 주에 곡 하나씩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도대체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던 걸까? 친구는 그 곡 중 하나로 이 곡을 완성하자고 했다. 그리고 A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다. A의 놀란 표정이 벌써부터 보여 웃었다. 나와 B는 각각 A와 더 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기 모르게 듀엣곡을 쓸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놀랄 것이었다. 그렇게 일종의 007 작전이 시작되었다. A와 작업실을 함께 쓰고 있었던 B는 과연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담당을 나눴다. 기타와 드럼은 친구가, 건반과 스트링은 내가 만들기로 했다.
후렴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는 친구가 잡고 멜로디는 함께 쓰고 가사는 내가 쓰기로 했다. 함께 곡을 쓰는 일은 든든한 동시에 피곤한 일이었다. 드럼 비트를 가지고 사흘을 논쟁했다. 시험 기간의 공부와 과외로 녹초가 된 와중에도 할 말은 해야 했고 친구도 만만치 않게 음악에 대한 고집이 있었다. 어찌저찌 합의를 마친 뒤에는 수면을 갉아먹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친구가 기타로 코드를 정리해 보냈고 나는 그 파일을 받아 건반을 더했고 친구는 2절에 일렉 기타를 더했고 나는 스트링을 더했다. 곡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곡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멜로디는 만나서 함께 쓰기로 했다. 당시에 인천에 살던 비를 만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지금도 그 시끌벅적한 소음이 기억난다. 스타벅스가 너무 시끄러워서 커피빈으로 옮겼던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와글와글한 속에서 친구와 나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같이 음악을 들으며 멜로디를 짰다. 그러는 중에 A에게 전화가 와서 둘이 시겁했던 것. 거짓말을 해놓고 같이 킬킬거린 것.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에 설렜던 것. 그것은 모두 그때만 잠시 머물렀던 소중한 경험이다. 첫 곡이라서 친구와 함께 만들어서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목표의식이 없어서 느낄 수 있었던 감정들. 살면서 단 한 번 가질 수 있는 그것. 내가 따로 가사를 완성한 뒤 대망의 녹음날이 됐다. 이날의 관건은 A가 작업실에 오지 않는 시간에 맞춰 녹음을 완성하는 것. 다시 한번 시외버스를 타고 둘의 작업실에 도착했다. 친구는 우리의 작업을 비밀로 하기 위해 작업 파일을 작업실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외장 하드에 저장하는 정성까지 발휘했다. 지하의 작업실에서 서로의 노래를 디렉팅하며 정확히는 작업 경험이 더 많은 친구가 대부분의 디렉팅을 맡았지만 녹음을 마치고 가믹싱이 된 곡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3번쯤 텀블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바다가, 제주 바다가 거기에 있었다. 제목을 해안길로 하느냐, 시사이드로 하느냐를 두고 논쟁하다가 결국 시사이드, 해안길이 된 그 곡을 친구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나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완벽하게 녹음된 곡은 아니었지만 데모 정도로도 좋았다. 곡도 가사도 목소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무척 열광적이었다. 물론 제일 열광적이었던 건 A의 반응이다. A는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약간의 화를 내면서도 곡이 너무 좋다며 엄청나게 좋아했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이 함께 이런 곡을 만들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보람과 놀라움과 배신감과 뿌듯함 그 어딘가에서 흥분한 A의 반응을 보는 것은 나와 B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었다. 충격이 컸던 모양인지 A는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이 일을 언급했다. 분명히 이 곡의 청량함은 내가 제주에 갔던 마음과는 반대되는 무엇이었지만 또 제주는 어쩌면 이 여행 속에서 일방적으로 대상화된 장소였을 수 있겠지만 제주 여행에 마법이 없었다면 이 곡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바다가 있었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격려해 준 마음이 있었다. 나와 기꺼이 작업을 함께 해준 친구의 환대가 있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는 성실이 있었다. 이 곡 속에서 나는 조금도 이방인이 아니었다. 첫 노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지금도 믿는다. 이제는 음악을 만들지 않지만 이 기억만은 오래도록 나의 곁을 지킬 것임을 나는 어렵지 않게 예감할 수 있다.